자, 기본 이론과정 27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지대이론을 살펴드렸어요. 자, 지대이론도 여러 가지 있다. 그 중에 우리 시험 단골 메뉴 중요한 건 뭡니까? 리카도의 차액 제설, 튀넨의 위치 제설, 마르크스의 절대 제설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차액 제설 설명 다 드리고 교재 통해서 반복도 해드렸습니다. 다음 위치 제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었죠.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95페이지를 보세요. 195페이지는 자, 2번 튀넨의 위치 제설이다 소개되고 있죠. 2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보세요. 튀넨은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자, 이처럼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다는 이야기. 동일하도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하셨어요? 자,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위치 지대설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자, 이처럼 지대 결정이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 지대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를 튀넨의 위치 제설이다 또는 뭐 입지교차 지대설, 뭐 고립국 이론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튀넨은 고립국이라는 책을 썼다 해서 아주 유명한 책이라는 이야기죠. 이 고립국이라는 책을 써서 튀넨의 이론을 고립국 이론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는 농업 입지론 중에 하나다 할 수 있겠죠. 사실 저희들이 뭐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자, 보세요.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지고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조방적 농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참 농업 입지론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튀넨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아래줄을 수송비를 고려했는데 수송비는 오로지 거리에 비례한다 보았죠. 참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수송비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수송비는 오로지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다음 박스를 보세요. 튀넨을 내면 지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바로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빼주고 수송비를 빼준 값이다라는 겁니다. 돈의 1번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자다면 지대는 수송비에서 결정된다. 자, 이보세요. 이제 이처럼 매상고와 생산비 일자다면 결국 지대는 뭐에 결정됩니까? 수송비 여기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박스를 보세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수송비는 적게 들겠지요. 수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지대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을 줄이고 자본의 이용을 늘리는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다음 도심은 멀수록 즉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겠죠. 따라서 지대는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을 늘리고 자본의 이용을 줄이는 조방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동그라미 2번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며 우리 설명했죠. 도심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적게 든다. 이래서 지대는 높아지는 거지요. 외곽으로 갈수록 즉 중심에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여서 지대는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수송비와 지대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를 형성하고 결국 지대는 수송비 전략분이라는 것이다. 자, 이처럼 지대를 뭘로 보는 겁니까? 수송비 전략분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그래서 우리 지대 곡선 간단히 그려봤죠? 우하향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봅시다. 자, 가장 많은 지대를 지배하는 입지가 도심과 가장 가깝게 입지한다라는 것. 이건 여러분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지대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가장 많은 지대를 지배할 수 있는 입지가 도시가 가장 가깝게 입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보세요. 토지용의 양태는 이래 되죠. 이때 양태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양태 이건 뭘로 합니까? 쉽게 우리가 형태다 이런 생각하세요. 결국 집약적 농업이냐 조방적 농업이냐 이것은 토지의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는 뭐에 결정됩니까? 바로 수송비 여기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도심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지대가 높아진다. 그래서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지고 외로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대가 낮아진다. 그래서 조방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참 집약적이냐 조방적이냐 토지의 형태 즉 양태는 뭐에 결정됩니까? 수송비 여기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음 주 봅시다. 중심 시간으로부터 거리한
동심원 지대모델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는 처음 동심원 지대모델 제시했는데, 자, 6개의 동심원 지대가 있으나 몇 개다, 뭐 순서가 어떻게 되나, 이런 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튼 동심원 지대모델 제시했다 생각하시고, 이처럼 자, 동심원의 형태로서, 예, 자, 예, 도심에서, 자, 멀어지면 멀수록 어때? 조방적 농업이 이루어지고, 도심으로 들어올수록 어때?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동심원 지대 모델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좀 봅시다. 수송비 차에 따라 토지 이용 방식이 달라진다. 결국 수송비 여기에서 어때? 집약적 농업이냐, 조방적 농업이냐 결정이 된다. 그 이야기죠. 동그라미 6번. 도심을 갈수록 수송비가 감소하여 지대는 상산으로 설명 다 드렸죠. 도심을 갈수록 수송비가 감소해서 지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집약적 토종이 이루어지고 도심에서 멀수록 즉 외곽을 할수록 수송비가 증가해서 지대는 어때?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방적 토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동그라미 7번 내용입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자단 가정하에서 지대는 뭐에 결정됩니까? 수송비 여기서 결정된다 이야기 듣죠? 그렇지만 이제 매상고나 생산비가 변한다면 역시 어때? 지대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7번.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농산물 가격이나, 자, 농산물 가격이 뭡니까? 매상고가 되겠지요. 자, 농산물 가격이나 생산비, 인간의 행태변은 어때? 지대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박스에 그림이 들어있죠? 그림이 들어있는데,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어떤지 우리 조금 전에 이해했다시피 T는 어때? 동심원 지대 모델 제시했다. 이 설명 드렸죠? 동심원에, 자, 이처럼 동심원 형태로서, 예, 자, 어떤지. 예, 자, 예, 6개라 그랬죠? 그러나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동심원 형태로서 농업 조직이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그림을 어때? 제가 윗부분만 표현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 윗부분만 표현해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때? 6개의 동심원 지대다. 또 지대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건 예,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 모습 보면서 동심원 형태구나. 동심원 지대 모델을 제시했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지대 곡선이 나와 있어요. 지대 곡선인데 이분도 저희들이 편의상 어떻습니까? 좀 직선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자, 지대 곡선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T는의 위치 제설이다. 이분도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마르크스의 절대 제설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칼 마르크스다.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자본주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누군가 어때? 땅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안 좋은 땅이라도 절대 공짜로는 안 빌려주더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예, 토지서 요구하면 모든 토지는 지대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토지에 지대가 발생돼서 이름을 뭐라 붙였어요? 절대지대다.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 절대지대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잡으세요. 이제 최열등진 한계지랄자도. 자, 이처럼 마르크스의 절대설 여기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래서 최열등진 한계지랄자도 토지 소유자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지대가 어때?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카도의 차액지설과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리카도의 차액지설 여기에 따르면 최열등진 한계선 지대가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대 발생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마르크스의 절대설 여기에 온다면 최열등진 한계자일제도 토지 소유를 요구하면 지대는 어때? 발생이 된다. 이렇게 잘 구분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마르크스의 절대설 여기에 온다면 지대 발생 원인은 뭡니까? 바로 토지를 가졌던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리카도의 차액 제설이다. 여기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뭘로 보십니까?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근데 비옥도 좋은 우둥지는 한정이 되어 있다. 희소하다는 얘기죠. 수학 체감 법칙이 작용. 이들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죠. 그렇지만 마르크스의 절대설 여기서는 토지를 가진 그 자체가 어때? 지대를 발생시킨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197페이지입니다. 자, 양호 3번. 마르크스의 절대 지혜설이다 하는데 첫 번째 봅시다. 자, 마르크스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희소성의 법칙과 자본주의에서 토지의 사유화로 지대가 발생한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 아래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토지 소유한 지대를 요구하므로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토지를 가져던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마르크스의 지대를 절대 지대란다. 절대설 여기에 따른다면 한계진 최열등지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는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은 차액설은 설명이 불가능한 한계지 즉 최열등지에 대한 지대 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잘 구분하세요. 자, 차액지설 여기에 온다면 최열등진 한계지선 지대가 어때? 발생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절대지설 여기에 온다면 최열등진 한계지수도 토지소유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토지소유가 지대를 요구하면 지대는 어때? 발생이 된다. 이렇게 잘 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대 이론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우리 시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자, 리카도의 차액지설, 튀넨의 위치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설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제목 보시면서 조금 더 연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차액지설이다. 이건 뭡니까? 차액이 지대다. 그럼 뭐 때문에 차익이 발생하니까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음 위치지설입니다.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결국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절대설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요구하면 어때? 이제 한계진 최열등제도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모든 토지에 지대가 발생할 수 있겠죠? 왜? 이제 토지를 갖던 그 자체에서 토지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절대지대다 생각하시면서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 다 이야기 드렸고, 파레토의 경제지설, 마샬의 준지설, 알론소 입찰지설이다. 이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심화이론 과정에서 한 번쯤 다뤄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01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부터 지가 이론이다 소개되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대 이론을 다뤘던 겁니다. 세 번째 챕터는 지가 이론이에요. 지가 이론 여기는 별표 하나만 해두시기 바라겠고 상대로 중요히 좀 낮은 부분입니다. 별표 하나만 해두시면 되겠고 양글 3번 한번 봅시다. 양글 3번씩은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세요. 헤이그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교통비는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중심에서 멀어졌어. 즉, 외곽을 갈수록 어때? 교통비는 당연히 증가하겠지요. 지대는 어때?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헤이그는 교통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통상이 좋을수록 공간의 마찰은 적어지겠지요. 이때 토지 이용자는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가 이론도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이거 하나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 지대 지가 이론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됐고 다음은 2절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203페이지예요. 자, 203페이지 자, 2절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다 소개되어 있죠. 자, 이 부분도 우리 시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영역이다 생각하시고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우리가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다. 자, 이는 뭐를 말하신가?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구조 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시험 묻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먼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다음은 해리스 울만에 의해서
예, 발전이 된 다핵심 이론이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 시험에서 어때? 집중적으로 묻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이 세 가지만 넣어드렸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험에 이 부분을 어때? 학자 이름 말 바꾸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버제스, 호이트, 이걸 어때? 서로 바꿔놓고 잘못된 지문이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도 제가 여러분께 어때? 버제스, 호이트 계속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 여러분 세뇌가 되어서 지금 외우지 않아도 8, 9월달 전에는 그렇구나 느끼시게 될 거예요. 됐습니다. 자, 학자 이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자,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그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다. 호이트의 이제 선형 이론이다. 해리스 울만에서 발전된 다핵심 이론이다. 모두가 뭡니까?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에요. 그래서 도시가 어떻게 성장 발전할까 이걸 설명한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것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 자체가 자, 도시 공간구조라는 최초의 연구다. 이런 점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버제스는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미국의, 자, 여러분들이 어때? 미국의 시카고시다. 들어보셨죠? 이것은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시카고라는 이 도시를 보니까 어떻게 성장 발전할까? 바로 동심원의 형태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더라라는 겁니다. 5개의 동심원 지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개의 동심원 지대인데, 자, 보세요, 이제. 자, 일단 4개만 그렸습니다. 하나 더 그리면 그림이 조금 안 예뻐질 것 같아서 4개만 그렸는데, 여튼 여기 또 이제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점. 예. 자, 5개의 동심원 지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여기를 1지대, 2지대, 3지대, 4지대, 그리고 하나 더 그려야 되겠죠? 5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점. 5개의 동심원 지대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 발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지대를 뭐라 표현할 것인가?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1지대를 중심 업무지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심 업무지구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이제 1지대에서 경공업들이 서서히 밀려서 2지대로 넘어옵니다. 그럼 자, 1지대에서 2지대 넘어오니까 결국 어때?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왔다 할 수 있겠죠.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침범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침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침입. 자, 그리고 어때? 경쟁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냐. 이 변화되는 과정은 뭡니까? 천이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입이라는 것은 자, 이질적인 요소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질적 요소로 변화된 과정이 바로 뭡니까? 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천이 지대가 된다. 또는 점이 지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이 같은 시카고 이 도시를 보니까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계층이 있다는 이야기. 이 사람들 어때? 공장 가까이에 입자를 한다서 3지대를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3지대가 저소득층 주거지대다 할 수 있겠죠. 다음, 4지대는 고소득층, 자, 주거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지대는 통근자 지대다라는 이처럼 자, 동심 형태로서 5개 지대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 발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다. 이것만큼은 1지대부터 5지대까지 순서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튠넨의 위치 제설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 동심원 형태의 지대 모델을 제시했다. 그래서 거기는 6개의 지대가 있지만 신경 쓰지 말자 그랬죠? 신경 쓰지 말고 버제스의 동심원은 이것만큼 5개 지대 순서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래서 합시다. 자, 1지대가 뭡니까? 중심이라는 중심이다. 그리고 2지대는 뭡니까? 중심에서 경공업들이 밀려나와서 침입, 경쟁, 천이라는 과정을 쓰겠죠? 그래서 2지대가 뭡니까? 천이 또는 점이지가 된다. 그리고 저소득계층은 공장 가까이에 입자오자 한다는 얘기예요. 3지대는 저소득층 주거지대, 4지대는 고속층 주거지대, 5지대는 어때? 통근자 지대다. 이래서 지대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1지대는 뭡니까? 중심 업무지구. 2지대는 천이 또는 점이지대. 3지대는
저속층 주거지대, 4지대는 고속층 주거지대, 5지대는 어때? 동분자 지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 순서를 가지고 또 많이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중심 업무지구와 저속층 주거지대 사이에 천이지대가 위치한다. 어때?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천이지대는 자, 저속층 주거지대와 고속층 주거지대 사이에 위치한다. 잘못되어 있지요. 자, 천지대는 어디에 위치하는 겁니까? 자, 저속층 주거지대와 중심 업무지구 이 사이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자, 저속층 주거지대와 고속층 주거지대 상대적으로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야. 누가 더 중심에 가깝게 입지하게 됩니까? 저속층이죠. 사실은 소수의 높은 고속계층이 중심에 가깝게 입지해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실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카고란 이 도시를 보니까 미국의 시카고란 이 도시를 보니까 어때? 저속층이 어때? 예, 자, 고속층 여기에 비해서 중심에 더 가깝게 입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즉 외곽으로 이처럼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또는 뭐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이런 게 되겠죠. 외로 갈수록 접근성이라든지 지대, 자, 인구 밀도 등은 어때? 낮아진다. 할 수 있겠죠. 자, 사실 생각해보세요. 외곽으로 갈수록 접근성 안 좋아지겠죠? 또 지대도 낮아진다. 인구 밀도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중심에서, 즉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즉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범죄라든지 빈곤, 질병 이 같은 도시 문제도 어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이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범죄도 더 많이 발생할 거고 빈곤도 더 심할 거죠. 그렇지만 시카고는 도시를 보니까 자, 외곽으로 갈수록 어때? 소득수이 높아지더란 이야기예요. 지금 소득수이 높아지기 때문에 외곽으로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 이런 도시 문제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튼 동심원 이론은요. 자, 튀는의 자, 위치설, 즉 고립국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어떻습니까? 이를 시카고라는 도시에 응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누가 누구 걸 응용했습니까? 튀넨이 버제스 걸 응용했나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자, 버제스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다. 자, 이와 같은 동심에 틀어 농업조직이 형성된다. 고립국 이론, 이걸 어때? 시카고란 도시에 응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험은 이것도 물어서 답이 된 적이 있어요. 자, 누가 누구 걸 응용했습니까? 버제스가 튀넨 걸 응용했다. 그래서 튀넨 고립국 이론이다. 일 어떻습니까? 버제스는 시카고란 도시에 접목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버제스는 이처럼 자, 동심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때 자 보세요. 침입 경쟁 천이라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 마치 도시가 살아서 움직이처럼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걸 그래서 우리 생태학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도시가 마치 살아서 움직이처럼 보고 있다. 그래서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튀넨의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버제스의 동심원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바로 시카고라는 특정한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카고라는 특정한 도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 공간구조에 대한 일반성이 결여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도시 공간구조에 관한 최초의 연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다. 그러나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미국의 시카고라는 특정한 도심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공간구조에 관한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이트는 미국에 있는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럼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보니까 자, 이제 이것은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이제 중심으로부터 간선도로가 하나 뚫리더라는 이야기야. 그럼 간선도로가 이렇게 뚫리면 이 간선도로 1축을 해서 부채꼴에 방사선 형태로서 주택지대가 형성이 되더라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결국 부채꼴 모양의 방사선 형태로서 주택지대 형성돼서 도시가 어때? 도시가 선형의 모습으로서 발전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붙였습니까? 선형 이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선형의 모습으로서 발전한다 해서 선형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호이트가 중시한 건 뭔가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호이트는 이처럼 이제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 이걸 아주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좀 주택 가격의 지불력이 높은 상류층이 있겠죠. 근데 주택가 지불력이 높은 상류층은 어디에 주거지를 선정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제 고용기가 많은 기존의 도심지역이라든지, 좀 주요 교통노선을 추구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이 지역의 주거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실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교통의 발달 이 자체는 도시 공간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지요. 있다. 왜? 자, 자, 이처럼 간선도로가 뚫린다는 이야기예요. 뚫리면 A 간선도로 1축을 해서 부채꼴의 방사선 형태로 주택지대가 형성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통의 발달 이 자체는 도시 공간구조를 변화시킨 요인이 되겠지요. 다음은 소득의 증가입니다. 소득이 증가해도 도시 공간구조 변화를 야기시킨다 할 수 있겠죠. 왜? 소득이 증가하면 결국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참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높아지더라. 따라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주거에 사냐니까 고용기가 많은 기존의 도심지역이라든지 참 주요 교통선을 추구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지를 선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 교통의 발달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도 도시 공간구조를 변화시킨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지난 시험에는 자, 소득의 증가는 도시 공간구조 변화를 야기시킨 요인이 아니다. 뭐 이런 유형의 지문이 나왔어요. 잘못된 거죠? 소득의 증가 역시 도시 공간구조를 변화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주요 교통 노선이다. 교통망 이 표현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나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어떻습니까? 중심, 즉 핵심이 딱 하나 있다라는 이야기 하나 있다. 이걸 그래서 우리 흔히 단핵 도시다라는 겁니다. 단핵 도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나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단핵 도시예요. 여기에 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을 결합시켜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해리스 울만에서 발전된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리스 울만은 런던의 도시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런던의 도시구조를 살펴보니까 런던은 핵심이 하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는 아니라 여러 개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복수의 핵심 중에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이 사실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뭡니까? 만을 다 짰어. 다핵심에 대해서 여러 개의 핵심이 있다. 그래서 복수의 핵심 주변에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라는 게 바로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흐름을 좀 잘 정리하자 그랬죠. 자, 도시 공간구조란 최초의 연구는 뭡니까?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다. 그럼 동심원에 문제가 있더라. 바로 미국의 시카고라는 특정한 도심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 동심원 이론을 수정해서 나오게 된 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버젯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결합시켜서 더욱더 발전 나온 게 바로 뭡니까? 해리스 울만에서 발전된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흐름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해리스 울만은 자, 핵심이 여러 개 있다는 이야기야. 여러 개 발생하기 위한 다핵화 요인으로서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네 가지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 필요성. 다음은 유사 활동 간의 직접 지향성.
예, 집적은 집중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자, 집중 지향성. 다음 이질 활동간에는 자, 입지적, 자, 비양립성. 다음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다. 이처럼 다액화 요인으로서 해리 술만은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네 가지인데 이 중에 우리 두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말 바꿀 게 없어요. 두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자, 유사 활동입니다. 유사 활동끼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모여야 된다는 이야기야. 사실 여러분이 쉽게 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같은 하나의 도시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핵심이 여러 개 들어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인가? 자, 뭡니까? 이제 여기는 자, 여기는 교육의 핵심이고 여기는 금융의 핵심이다. 이처럼 핵심이 여러 개 되어 있으면 우리 쉽게 생각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교육은 교육끼리 어때? 모여야 되겠지요. 또 금융은 금융끼리 어때? 모여야지 하나의 핵심이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유사 활동 간에는 어떻습니까? 모여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집적이 아니에요. 모여야 된다는 이야기, 모여야. 그래서 유사 활동 간에는 모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집중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핵심이 여러 개 발생해서는 교육과 금융이다. 이처럼 이질 활동안에는 자,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흩어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입조로 비양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때 여러분 이상하세요. 양립성이다. 양립성 뭡니까? 마주보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마주보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흩어져 있는 얘기. 따라서 뭡니까? 비양립성이다. 비자 조심하세요. 비양립성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보세요. 자, 핵심이 여러 개 있기 위해서는 교육은 어때? 교육끼리 모여야 되겠지요. 또 금융은 금융끼리 모여야 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교육과 금융은 어때? 흩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핵심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유사 활동 간에는 어떻습니까? 집적 또는 집중 지향성이 있어야 한다. 모여야 된다. 우리 시험은 사실 이분도 어때? 분산 이렇게 말 바꾼 겁니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모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사 활동 안에는 집적 또는 집중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질 활동 안에는 어때? 흩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지어로 비양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조심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핵심으로도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사실 이제 오래된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 흔히 우리가 구도시다 배웠는데 오래된 도시일수록 어떻습니까? 단핵 패턴이 강하겠지요. 그리고 신도시일수록 다핵의 패턴이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신도시가 하나 들어서면 어때? 핵심 어때? 여러 개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도시일수록 단핵의 패턴이 강하고 신도시일수록 다핵의 패턴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도시는 뭐냐는 이야기야. 현대 도시 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이제 다핵이죠. 그래서 다핵 신율이 시산바도 아주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 공간구조론 세 가지를 다 설명드렸어요. 다 설명드렸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목 보시면서 조금 더 이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때? 버젯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이는 어때? 자, 동심원의 형태로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는 겁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이는 선형의 모습으로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그래서 교통노선, 교통망 나오면 선형 이론 떠오르지 않았죠. 다음 다핵심 이론입니다. 핵심이 다 많이 있다. 핵심이 여러 개 된다. 그래서 복수의 핵심 중에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자, 203페이지예요. 자, 203페이지는 자, 1번 챕터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다. 소개되어 있죠?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챕터 별표 3개 해놓으시고요. 자, 양월 1번.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동심원 이론은 1920년대. 자, 이건 1920년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미국의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다. 참, 시카고란 특정한 도시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르칠 도시 공간구조에 최초의 연구단의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또 2번, 동심원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하여 자, 이처럼 보세요. 이제 저속층 주거지대, 고속층 주거지대, 통근자 지대다. 참 어땠지? 주거지역이 어때? 분화된다는 이야기예요. 분화된다. 그래서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해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3번, 동심원 이론은
도시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 점 침입, 경쟁, 천이다. 이것은 도시 생태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마쳤대 도시가 살아서 움직인 것처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쪽에서 따라서 도시 공간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라는 생태학적 변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동사 4번 동심원 형태로 중심 업무지구, 천이 또는 저민지대, 저속층 주거지대, 고속층 주거지대, 통근자지대 등 다섯 개의 동심원지로 분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시가 성장한 이론이다라는 거죠. 동사 5번 자,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세요. 동심 형태로 여러 개의 농업지대가 형성된다는 튀는의 고립국 이론을 응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했죠. 튀는의 고립국 이론을 버제스가 시카고라는 이 도시에 어떻습니까? 접목시켰다. 그래서 누가 누구 걸 응용했습니까? 버제스가 튀는 걸 응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6번 보세요. 도심에서 즉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는 어때? 낮아진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는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범죄나 빈곤 질병 등의 도시 문제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자, 범죄, 빈곤, 질병, 도시 문제도 어떻습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지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박스에 그림이 들어있어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도심, 즉 중심으로부터 머릿속, 즉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 가면 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비도 낮아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1지대부터 5지대까지 순서를 기억하셔야 한다 그랬죠. 1지대가 뭡니까? 중심 업무지구. 2지대는 천이 또는 저미지대, 3지대는 저속층 주거지대, 4지대는 고속층 주거지대, 5지대는 어때? 통근자 지대다. 해서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으로 2번. 자, 이 동심원 이론의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동원의 1번. 자, 첫 번째 중간점 보세요. 자, 시카고라는 도시만을 대선한 연구이므로 도시 공간구조에 대한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점을 그 보기에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2번 챕터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챕터 호이트의 선형 이론 여기도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3개 해놓으시고 자, 양으로 1번,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미국의 도시 경제학자인 호이트가 동심원 이론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제시한 이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140개 도시의 주택가의 분포에 중점을 두어 도시 공간구조의 성장과 지역 분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중심 업무지로부터 도매 경공업지구, 저급 주택지구, 중급 주택지구, 고급 주택지구가 주요 뭐에 따라 교통 노선에 따른다는 이야기죠. 주요 교통 노선에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면서 배치되는 이론이다라는 거죠. 또 3번. 고급 주택지구는 고용기가 많은 기존의 도심지역과 이처럼 주요 교통 노선을 추구해서 접근성이 양원적에서 선형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호이트를 뭐라 하십니까? 선형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동으로 6번. 도시 주거공간의 유형이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뭡니까? 바로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이다. 호이트는 주택가 지불 능력 이걸 어때? 아주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동으로 7번. 자, 주택가격의 지불률이 높은 상류층은 어디에 주거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여러 차례죠. 고용기가 많은 기존의 도심 지역이라든지 주요 교통을 추구해서 접근성이 양호한적의 주거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앞서 얘기했지만 고용기가 많은 기존의 도심 지역과 주요 교통을 추구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서 고급 주택지구가 선형으로 발전한다는 이야기. 여기에 주택가 지분이 높은 상류층은 입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8번. 자, 교통의 발달, 소득의 증가 등은 도시 공간구조 변화를 야기한 요인이다. 우리 설명드렸죠? 교통의 발달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도 역시 어떻습니까? 도시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정도 지문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아래 박스에 그림이 들어있죠? 그림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1지대가 2지대가 뭘 것인가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림 보시면서 선형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을 어때? 선형 이론이다. 이렇게 붙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이제 3번 챕터
다핵심 이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는 자, 별표 4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표 4개 놓으시고 양으로 1번 봅시다. 네, 첫 번째 다핵심 이론은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을 결합하여 도시 내부의 토지형 패턴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 부분 해리스와 울만에서 발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잘 이해하자 그랬죠. 먼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 공간구조나 최초의 연구다. 그렇지만 시카고는 특정한 도심을 대상해서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어에서 나오게 된 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다음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을 결합시켜서 나오게 된 게 해리스와 울란에서 발전된 다핵심 이론이다.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문 봅시다.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의 토지이용 패턴은 단일의 중심 업무직을 해결하여 발달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핵심이 하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도시가 성장하면서 여러 개의 전문화된 핵심이 형성되고 도시는 어때? 복수의 핵심 중에서 발달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양고를 2번 봅시다. 도시의 다핵화 요인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보세요.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 요인으로 핵심이 여러 개 발생 요건이 필요하다냐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의 필요성, 유사 활동안의 집중 지향성, 이질 활동안의 입지적 비양립성, 지대 지분 차이 4가지를 들고 있다. 이 중에 2가지만 조심하자 그랬어요. 바로 뭡니까? 유사 활동끼리는 뭐 해야 된다? 집중 또는 집적 지향성이 있어야 한다. 다음 이질 활동끼리는 흩어져야 한다. 입적으로 때 비양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 2가지만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의 필요성. 동그라미 2번 유사 활동끼리는 어때? 집중 또는 집적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사한 활동은 집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모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여야 된다. 다음 3번 이질 활동 안에 입지적 비양립성이 있어야 된다. B자 동그라미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비양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질적 활동은 상호간의 이해가 상반되므로 모이면 불리한 흩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지대 지분량 차이 이 4가지가 다핵화 요인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특히 2가지 조심하자. 자, 유사 활동끼리는 어때? 뭐 해야 된다? 집적 또는 집중 지향성이다. 다음 이질 활동끼리는 흩어져야 된다. 입지로 비양립성이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리고 하단에 그림 나와 있죠? 그림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206페이지 봅시다. 양호 3번. 다핵심의 평가다 소개되는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구도시가 단핵도시 형태라면 신도시의 경우는 어때? 다핵도시 형태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3번. 현대 도시의 토지용과 공간구조는 다핵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죠. 따라서 다핵심이론은 대도시 내부의 토지용을 설명한 데 있어서 시사한 바가 크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살펴드렸고 그 아래 예제가 남아있죠. 예제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험에 출제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도시 공간구조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봅시다. 1번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한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는 관계가 없다. 아니죠. 우리 설명드렸어요. 교통의 발달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도 어때? 소득의 증가도 도시 공간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뒤집으면 잘못됐죠? 소득의 증가도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2번 봅시다. 도시의 성장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 확대해서 나타난다고 왔다. 이점 교통노선, 교통망 나오면 그럼 뭡니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앞뒤 보니까 버제스 나와 있네. 잘못됐죠? 누구입니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지난 시간에 말 바꾸고 했던 거였어요. 다음 3번 봅시다. 3번. 자,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의 등의 과정으로 나타나 봤다. 이처럼 침입, 경쟁, 천의의 과정이라서 도시 생태학적 과정으로 공간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건 바로 뭡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뒤 보니까 호이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잘못된 표현이었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봅시다.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지대는 고급 주택지보다 도심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 자, 이건 우리가 순서 잘 기다렸죠? 자, 잘 보세요. 점이지대입니다. 자, 이처럼 점이지대는 천이지대 이 표현이 되겠죠. 자, 이는
이는 자 고급 주택지구, 자 고속층 주거지대 이보다도 중심에 더 먼 거리 위치합니까? 가까운 거리 위치합니까? 가까운 거리 위치한다. 자 보세요. 천지대, 점지대가 어때? 고속층 주거지대 여기에 비해서는 중심에 때 가깝게 입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뒷집은 원거리에 위치한다. 잘못된 표현이죠. 도심으로부터 어때? 근거리, 더욱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4번도 잘못된 내용이네요. 5번 다핵심의 핵심 요소에는 뭐 공업, 소매, 고급 주택 등이 있으며 도시 성장에 맞춰 핵심 인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다는 이제 결국 복수의 핵심 지구에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옳은 것 찾기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만 잘 이해하면 자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다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2절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다. 이분도 다 맞춰드렸습니다. 맞춰드렸고 다음 3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207페이지예요. 3절은 자 입지론의 오이다 소인데 비록 출제비는 낮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간단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번 챕터. 자 여기서 용어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입지라는 게 있고 다음은 자 입지 조건이다. 그리고 자 입지 선정 활동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는 용어 정리합시다. 자, 이때 입지입니다. 입지는 한문으로 써보면 자, 설립, 땅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위에 서 있다라는 땅 위에 서 있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 이 같은 학원 건물이 자, 이처럼 땅 위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학원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장소가 있다는 이야기야. 자리 잡고 있는 이 장소가 있다. 이 장소를 가리켜서 뭐랍니까? 우리가 입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 이 표현 자체는 장소의 개념이요. 장소의 개념. 그래서 어떤 경제 주체가 즉 학원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장소를 뭡니까? 입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입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이런 생각하세요. 그럼 아무 땅에나 학원 건물이 들어서면 될 것인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학원 건물이 들어서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 된다. 또 주차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 된다. 부대시설이 잘 갖춘 곳이 된다. 좀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이걸 그래서 우리가 입지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지 조건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는 자연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인문 조건이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뭐 기후, 뭐 강수, 뭐 또 지형, 지질, 지세 이와 같은 어디 합니까? 자연 조건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도로, 철도 이는 뭡니까? 인문 조건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자연 조건, 인문 조건 이 중에서 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소 극복, 통제 가능한 건 뭐가 될까요? 인문 조건이 되겠지요. 그러나 자연 조건은 우리 인간 힘으로 극복, 통제할 때 곤란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튼 자, 들어서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입지 조건이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자, 입지 선정이라는 게 있어요. 입지 선정. 자, 보세요. 입지 선정 쉽게 생각하세요. 입지 들어설 자리죠. 이럴 때 선정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벌써 이제 먼저 우리 입지 조건을 갖춘 이 토지를 어때? 찾으러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학원 건물 짓더라도 학원 건물이 들어서기 위한 조건, 입지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 이걸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찾으러 돌아다니는 게 바로 뭡니까? 입지 선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내가 땅 찾으러 돌아다닐 것인가? 뭐 때문입니까?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부동성이란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입지를 선정할 때도 토지의 위치를 고려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위치도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인데, 자, 이제 먼저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 절대적 위치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자, 있는 그대로 위치니까 물리적 위치다. 또는 뭐 지리적 위치다. 또는 자연적 위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절대적 위치. 자, 있는 그대로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는 어떻습니까? 불변. 자, 어떤 성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자,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적 위치다. 자, 이는 원래 뭡니까? 주변의 토지 이용에 따라서 결정된 위치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치는 다른 말로 우리가 경제적
위치다 또는 인문적 위치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주변에 토종이 어떻느냐 예를 들어서 내 땅의 위치 위상은 어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위치는 변할 수 있다. 가변적이다. 자, 이는 어때 위치의 가변성 뭐 등등 여러 특성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반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처음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중에서 토지의 가치나 유용성을 결정하는 데 더욱더 중요한 요인은 뭡니까? 바로 상대적 위치가 되겠지요. 자, 주변에 토종이 어떻느냐 여기 따라서 내 땅의 위치는 달라지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입지 선정을 위해선 어때 상대 위치가 중요하지만 절대적 위치의 영향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지 선정할 때는 어때 상대적 위치, 절대적 위치 이 둘 어떻습니까? 모두를 고려해서 입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둘 모두를 고려해서 입지 선정이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입지를 선정하는 기준도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달라진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거용은 쾌적성, 편리성을 선정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겠지요. 상업용 부동산이다. 이는 뭡니까?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 이처럼 입선정 기준도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래서 저는 이제 입지 조건, 입지 선정 이 부분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자, 207페이지예요. 양고래 1번입니다. 첫 번째로 보세요. 자, 입지란 어떠한 경제처가 차지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학원 건물이 들어서 있는 자리, 이 장소가 뭐가 됩니까? 입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입지 조건이란 입지 주체가 입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연적, 인문적인 제 조건을 말한다. 제는 뭡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입지 조건에는 자연 조건과 인문 조건이 있다. 동네 1번. 자, 자연 조건이란 뭐 지형, 지질, 지세, 뭐 기후, 강수 등으로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알 수 있겠죠? 다음 인문 조건이란 도로, 항만, 철도 등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양으로 2번. 자, 입지 선정이란 입지 주체가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의 이용성에 따라 결정되는 경제적 위치, 즉 상대적 위치와 부지 자체 물리적 위치, 절대적 위치죠. 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 앞서 설명했지만 자, 입지를 선정할 때는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 이 모두를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봅시다. 자, 입지 선정의 기준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주거적은 쾌적성, 편리성, 상업적은 수익성, 공업적은 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지 조건, 입선정 용어 정리를 해드렸어요. 다음 이제 양골 4번 봅시다. 양골 4번은 입지 선정 활동의 중요성이다. 소인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어떤 토지의 입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데서 소유자가 입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변화시키는 게 쉽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입지 선정 활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동그라미 6번 보세요. 동그라미 6번 보시면 자, 부동산은 입지 차원에서 상품의 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어디에 들어서느냐 여기 따라서 상품의 질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자재가 공부하는데 아파트를 쳐도 강남에 들어서느냐 강서에 들어서느냐 이처럼 입지 차이 이래서 상품의 질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상품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하단에 3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3번 챕터 보시면 자, 입지론의 발달 과정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일단 입지론도 동양과 서양이 발달 과정을 달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주거 입지 중심으로 입지론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이때 크게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제 풍수 지리 사상이다. 풍수 지리설 이 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쉽게 이렇게 합시다. 우리 선조들도요. 평생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꼭 직관들 데리고 산에 묘자리 잡으러 직관을 데리고 산에 올랐다. 뭐 다 뭐 때문입니까?
풍수지리 이와 관련이 있다 할 수 있겠죠. 좀 동양에서는 주거입지 중심으로 해서 입지론이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서양입니다. 서양에서는 자 오히려 어때? 주거입지보다는 산업입지를 중심으로 해서 입지론이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농업입지, 공업입지, 그리고 상업입지, 자 이처럼 산업입지 중심으로 입지론이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양에서는 주거 입지보다는 오히려 산업입지에 관한 연구가 더욱더 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입지론에서 다루게 될 건 네 가지네요. 뭡니까? 주거입지, 그리고 농업입지, 공업입지, 상업입지 관련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때 주거입지 2분이 우리 교재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나와 있는데 이 우리 교재 6절 주거입지 이건 어릴 때 아예 안 할 겁니다. 알 거예요. 주거입지 2분 관해서는 어렵게 못해 뒤지기 어렵습니다. 제가 3, 40분 설명드려도 무슨 말 하는 건지 멘탈이 붕괴될 정도란 이야기 어렵게 하면 뒤지기 어렵고 출제는 거의 안 됩니다. 만약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매 회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한다면 제가 어때요? 예, 제가 몇 번 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주거입지 관련해서는 최근 어때? 예, 최근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최근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게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요? 예, 가능성 매우 낮다 할 수 있겠죠. 물론 안 나온도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와도 한 문제라는 이야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때? 멘탈이 깨질 필요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6절 주거입지 2분 우리 어때? 포기합니다. 물론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진행하면서 저도 올해 자격시험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거란 이야기야. 이 정보에 의해서 주거입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께 다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주거입지 이건 포기한다. 그리고 또 포기하도 우리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찍기. 혹시 나온다면 물론 재수가 더럽게 없는 경우죠. 일단 찍기란 비법이 있다. 참고하시고 일단 6절 주거입지는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농업입지 관련 내용은 이미 우리가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자, 저희들이 이제 지대이론 설명드리면서 T내내 위치 지대설이다. 이분 설명드렸지요. 그런데 이는 농업입지론의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외곽으로 갈수록 조방적 농업이라는 이 자체가 동심원의 형태더라서 동심원 지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다음은 우리 교재 4절에서 다루고 있는 게 공업입지론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다루고 있는 게 상업입지론이에요. 그래서 4절 공업입지다. 이 부분도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하나 출제면 낮기 때문에 4절 공업입지 이 부분은 심화이론 과제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5절 상업입지다. 이분 어때? 거의 매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면이에요. 그래서 5절 상업입지 이해와 관련해서는 기본 이론 과정, 심화이론 과정,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봅시다. 자, 208페이지 하단입니다. 세 번째 챕터. 자, 입지론의 발달 과정이다. 양으로 1번. 첫 번째 봅시다. 동양에서는 풍수 지리설을 바탕으로 한 주거입지 중심으로 입지론이 발달하였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풍수 지리사상의 연구는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부동산 입지선 활동의 하나다 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 우측 페이지 양으로 2번 서양입니다. 서양에서는 농업입지, 공업입지, 상업입지 등 산업입지 중심으로 입지론이 발달하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거입지보다는 산업입지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할 수 있겠죠. 이런 정도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3절 입지론의 다 맞춰드렸어요. 이분은 굉장히 출제분 낮은 부분이라서 별표도 아예 없습니다. 이런 정도만 간략하게 이해가 되시면 되겠고 다음 여러분 교재 4절 공업입지다 소개되어 있죠. 자, 이분은 저희들이 심화이론 과정에서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2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1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5절 상업입지다 소개했죠. 이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5절 상업입지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